안녕하세요. 연희동 김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파워포인트로 촬영했던 그 경제에 대한 얘기,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때는 사실 제가 그 경제를 알자라는 것에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화폐,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대출, 그 다음에 뭐 사실은 핵심은 젊은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뭐니 해도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지나고 나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거를 예측하거나 생각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냥 무작정 좋은 곳에 취직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에 부딪히다는 것을 사회에 나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화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은 화폐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되게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연희동 김씨가 화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할 테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다 알고 있어, 뭐 그런 거는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뭐 화폐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가볍게 패스해 주세요. 예, 지금 화면은 그 화폐에 대해 간단하게 써놓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뭐냐면 화폐의 그 사전적 의미만 간단하게 하면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쓰이는 매개체, 뭐 말이 좀 이상하죠, 매개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 사이의 교환, 어떤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도록 중간에서 도와주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예요. 근데 돈, 화폐의 사전적 의미예요. 단순한 사전적 의미고, 말 그대로 무언가 재화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도 해요. 각 나라마다 화폐의 종류는, 한국은 원화,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화, 이렇게 뭐 유럽은 유로화, 이렇게 각 나라마다 또는 경제 그 구분마다 화폐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 화폐가 어떤 가치가 있나 한번 볼까요? 돈은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만 원으로 1kg의 고기를 교환할 수 있다면 그 돈의 가치는 10,000원인 거예요. 그 돈의 가치는 돼지고기 1kg를 살 수 있는 10,000원인 거예요. 그런데 내일 고기 값이 올라서 15,000원을 줘야 한다 그러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하락한 게 되겠죠. 나는 고기 1kg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어제나 오늘이나 큰 차이 없지만 고기값이 10,000원이었던가 15,000원을 돼버리면 인상을 해버리면 나는 5,000원어치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화폐 가치가 어제보다 오늘 5,000원 정도 더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고깃값을 올랐는데 하루 일당을 5,000원, 10,000원에서 15,000원 올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내일 고깃값이 내려갖고 5,000원을 줘도 된다면 돈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간 것이고, 나는 1kg를 사고도 5,000원이라는 돈이 남는 거예요.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돈은 가치 하락,
물건값 상승을 우리는 인플레라고 불러요. 반대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물건값이 하락하는 것을 우리는 디플레라고 봅니다. 사실 정부는 인플레는 좋다고 그러고 하면서 디플레는 나쁘다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일반 직장인들이거나 은퇴자들한테는 디플레가 좋은 거예요. 인플레가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물건값이 계속 올라버리니까 소득은 한정이 돼 있는데 물건값이 비싸지면 우린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러면 은퇴자나 봉급자들한테 좋을까요? 전혀 좋지 않아요. 정부가 인플레가 좋다라고 하는 건 정부의 시각일 것이지 월급쟁이들이나 또는 은퇴자들의 시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돼요. 정부가 인플레가 좋다, 인플레가 필요하다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인플레는 디플레가 더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들고 있어도 자산 가치가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자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자산의 가격이 인플레 때문에 올라버리면 그 자산 가격만큼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모아도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인플레가 심해지면. 그래서 우리는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산을 붙잡기 위해서죠. 목돈으로 붙잡아두고 그 돈을 조금씩 벌어서 갚으려는 건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건이 오를까요?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돈 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원인은 첫 번째로 통화량 증가이면서 동시에 대출입니다. 국가가 은행을 만들어서 일반인들로부터 예금을 받아갖고 이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준다고 하죠. 근데 그것만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일반은행에 돈을 빌려줍니다. 자금을. 돈이 어디서 나서요?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있거든요. 발권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은행 자체에서도 은행채라는 채권을 또 발행해서 또 시중에 돈을 빌려와요. 그리고 그 빌려온 것보다 더 비싸게 대출을 해줍니다. 결론은 실제로는 돈을 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도요. 은행에는 돈이 넘쳐나요. 아까 얘기했죠. 은행채를 발행하죠. 중앙은행에서 빌려주죠. 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부에서 계속 돈을 빌려주면 무제한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무제한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을 무제한 찍어내서 빌려주다가 망한 나라가 누구라고요?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예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물가가 100%씩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월급이 1년에 100%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올라도 10%, 20%, 와, 많이 올랐다 하는데 물가는 100% 올랐어요. 그럼 월급이 과연 오른 걸까요? 아니죠. 월급이 하나도 안 올라도 물가가 하나도 안 상승한다면 월급 20% 올려주는 것보다 100배 낫죠. 왜냐면 월급 20% 올려주고 물가가 100% 오르면 월급 안 오르고 물가가 안 오르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결국엔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정부가 은행에 계속 돈을 빌려줘서 돈가치를 떨어뜨리면 자산 가격만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좋을까요? 정부는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거든요. 자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죠. 올랐으니까. 야, 너희 자산 올랐으니까 돈 더 내. 이럴 수 있죠. 국민들한테도 물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뭐가 붙어요? 거래세. VAT가 붙어요. 10%. 그만큼 돈을 더 걷죠? 좋겠죠. 좋은 거 같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온 나라가 물건값이 올라서 사람들은 자기 월급으로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오늘 쌀을 1kg 사서 먹고 살았는데 내일 500g으로 줄면 좋을까요? 그 다음날 250g으로 줄면 좋을까요? 또 그 다음날 100g으로 준다면, 만약에 50g으로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인플레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돈이 들어와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해외 통화가 국내에 들어와서 통화량이 확 늘어나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들어와서 원화를 바꿔갖고 시중의 원화 유동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산 가격이 올라가야 돼 있어요. 자산 가격이 충분히 오르고 난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죠? 예,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화폐를 알아야 되냐면, 화폐는 좋게 얘기할게요. 쓰레기예요. 왜요? 정부에서 막 찍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면 초기에 시드머니만큼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저축을 하고요. 그 시드머니를 갖고 자산을 대출을 받아서 그것과 합산하여 사갖고 대출받은 돈은 갚아나가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거짓거리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화폐는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화폐는 시드머니까지만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자산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으로 바꿀 때 바꾸고 나면 후에 대출은 계속 돈을 벌어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 갚고 나면 또 시드머니를 모으고요. 또 시드머니를 모은 후에 뭐라고요? 또 자산을 늘리고 또 자산과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갚아나가는 형태를 살아내내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좋은 얘기로 국채 발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국채 발행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고요? 국채를 왜 발행할까요? 국가에서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요. 뭐가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의 가치는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지껏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이 M2라고 부르는데요. 통화량이 하락한 적은, 통화량이 감소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등에서 찬바람이 나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돈 많다라고 돈을 모아놓고 있는 사이에 그 돈을 가져가서 가게에 1년 모았다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만 준다면 어떡겠어요? 미쳐버리겠죠?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채를 자꾸 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채를 자꾸 발행하는 국가는 나쁜 국가예요. 그 국채를 발행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개의 식사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쓰고 나서 먹고 나면 뭐가 남죠? 그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화량은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자산으로 바꾸셔야 돼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화폐가 생긴 이후로 변화가 된 적이 없어요. 독일이 과거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인플레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갔고요. 지금은 독일은 통화량 늘리는 것에 엄청 히스테리하게 반응합니다. 왜냐고요? 물건 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공포를 독일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알아요. 피부로 느껴봤기 때문이죠. 느끼지 못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한 통화량 증가, 무분별한 국채 발행, 무분별한 발음도 좀 이상하네. 무분별한 기초연금이라고 할까요? 무분별한 기본소득,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요, 사기꾼이거나요, 여러분을
평생 가난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자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경제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